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발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종의 심층 분석이랄까 Q&A 같은 시간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먼저 던져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라일리 안에 살고 있는 감정들 중에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리더격의 감정, 또 라일리의 엄마 아빠 안에 살고 있는 감정들에 또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감정들이 다 좀 달라요. 라일리 안에서는 기쁨이가 리더인데, 또 다른 사람 안에서는 슬픔이가 리더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의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좀 사람마다 상이하다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영화가 상당히 그 제작 과정에서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는 설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대요. 어른들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감정들은 다 앉아 있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살고 있는 감정들은 다 일어나 있대요. 되게 느끼지 못했는데 되게 예리한 그렇죠. 그게 분석이네요. 어른들은 좀 더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세밀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이 센터를 차지하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른 거, 네.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상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정말 그런 건가요, 선생님? 저는 이제 영화 봤을 때 라일리의 중심 감정이 기쁨인 게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만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3-4살 정도부터 사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그렇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미성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네. 내가 TV 속 남주 여주 같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자기 중심성이 아이가 현실을 점점 인식하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중심성이 선순환을 하지 않고 악순환을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이제 자라게 됐다 네. 하게 되면,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되냐면, 부모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 보다, 네.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일리의 중심 감정이 기쁨이가 아닐까 네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대변하는 감정으로 그렇죠. 읽으신 거네요.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중심 감정이 기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른 아이들의 머릿속에 감정을 봤을 때에도 센터에는 기쁨이가 앉아있는 게 바람직하다. 그 발달 시기상 특정 감정이 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게 네. 어린데 이게 우울하고 네네네. 까칠하고, 그렇죠. 그럼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얘기 중에 또 되게 재밌는 게, 아이의 시절에는 사춘기 이전에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춘기 이후 혹은 20살 이후에 그런 감정이 한번 깨지는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릴 때에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라고 느끼는 게 맞다.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 좋아하고, 내가 이제 학교에 가더라도 마치 내가 좀 주인공인 것 같고, 이런 어떤 감정이 필요하죠. 왜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초등학생 때 네. 학교 가면 왠지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는 뭔가 이게 내가 TV 속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뭔가 이게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 같고,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 있죠. 네네.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했던 게 이게 기억이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전 지금도 가끔 해요. 근데 왜 아예 사라질 수는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주인공인데. 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너무 남루하네. 내가 주인공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라서 실현을 당하는 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요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애기들을 키우고 할 때
뭐 공공장소에서 뭐 이렇게 막 애가 막 떠든다든지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했을 때 과보한다던가. 과보 문제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예를 음. 들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막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라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잖아요. 맘충이라는 말도 그렇죠. 예를 나오기도 들면 아주 하고. 그런 적나라한 단어들까지 동원하면서 음. 그러니까 그 밸런스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네. 왜 무단횡단했던 사람도 네. 조심하게 되는 면이 어. 생기거든요. 네. 출산을 앞두거나 아이가 이게 태어나면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이제 신호를 지킨다라던가 법규를 지킨다던가 칼같이 지킨다던가 그 오토바이가 뒤에서 뭔가 굉음을 내고 이제 오는 것 같으면 그 전에는 뭐 신경도 안 썼는데 네. 확 몸을 사리게 된다라던가.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서 아이를 이제 보살펴야 되니까. 네. 내가 이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감정도 그런 어떤 태도도 갖게 되지만 네. 아이에게도 약간 과보하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감정이 이게 보호 본능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더 네. 이게 네. 뭐라 증폭된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완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완급 조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였어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자기중심성이라는 거는 그 어린 나이에 어느 정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기쁨을 만끽해야 그게 선순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그쵸. 말이죠. 이 꺾이는 과정에서 그러면 되게 소프트 랜딩을 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나 학교의 역할이겠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면 그러면 그 자기중심성이 조금 절제되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보세요.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이의 시기에는 유아의 시기에는 그 자기중심성이 좀 증폭되어 있었어도 그게 어느 정도 특정 시기가 되면 또 그건 나름대로 통제되어야 할 거란 말이죠. 사회화가 되려면. 그럼 그게 한 어느 시기쯤에서 그런 거를 맞이하는 게 뭐 일반적인 어떤 발달 단계에서 뭐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유별나지 않은 단계가 될까요? 어느 정도 시기에 그런 과정들을 좀 학습하게 되면. 이 자기중심성이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네. 조금씩 이제 내려가게 네, 되거든요. 깎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춘기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사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시도하는 첫 단계인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도 독립이 되려고 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독립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독립을 하려는 과정 중에 아이가 뭐 중학교를 가게 되기도 하고 네. 어떤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외모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주인공처럼 내고 싶은 게 내가 더 특별해지고 싶고 그런 어떤 시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네, 접근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면서 이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혹은 더 신경 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집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이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독립을 모색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면서 그게 이제 감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의미로는 듭니다. 사람마다 좀 그 인생의 국면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있죠. 사춘기가 굉장히 늦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것처럼. 네. 아이의 이제 감정을 받아주지 않고 학교 이제 성적이 지나치게 부모가 개입을 한다라던가 네네네네. 할 때는 그런 사춘기가 유예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다시 조금 이야기를 좀 축소해 보면 선생님 말씀은 어릴 때는 좀 아이들한테 우쭈쭈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쯤이 되면 약간의 엄격한 훈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요하죠. 엄격한 훈육은 그 전에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 우쭈쭈 하는 것도 우리가 딱 어느 시기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네. 아이가 점점 크면서 아이가 그런 걸 싫어하는 때도 오거든요. 네. 그 빈도와 이제 양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조절이 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의 성격과 캐릭터랄까요? 뭐 그런 거랑도 좀 결부가 되면서 어떤 케미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상 선생님께서는 그 라일리라는 캐릭터의 그 안에 있는 기쁨이가 메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게 어떤 아이들에 대한 대표성으로 좀 읽으신 것 같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한 건 아니어서 네. 사람마다 다 기질적으로 다르고 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뭐 슬픔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마치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염색체인가요? 23쌍의 염색체는 인간이 모두 다 갖고 있지만 그 배열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또 뭐 한의학에서 뭐 소양인, 소음인, 뭐 네네. 태양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들이 당연히 다르니 어떤 애는 조금 기쁨이의 기질이 좀 더 강한 애가 있고 전 좀 그렇게 그럴 수 봤었고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과정으로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심성이나 기질을 표현하는 단어 그 어떤 캐릭터로 저는 그 기쁨이를 봤어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또 이해해도 또 아이들한테는 또 이때는 좀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따뜻해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그러게요. 네, 들어보면서 조쿠네 하게 되네요. 셰프님이 하신 말씀과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와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일종의 뭐 참고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이 애니메이션 상의 설정으로 5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사실 영화를 보면 기쁨이가 울기도 하거든요. 이 감정들한테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 감정들에게도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다 보니 이렇게 그렇죠. 그런 설정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5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5 개별적인 개체로서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뭐 그게 뭐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뭉뚱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면서 어느 부분들이 좀 더 도드라지는 거를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네네. 정도로 네.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 각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대개 여성들이 확실히 관계 기능이나 정서 기능이 남성들보다 네. 더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네. 왜 아마 한 번 좀 보셨을 텐데 TV 프로그램에서 실험하는데 네. 엄마가 갑자기 울면 여자아이들은 엄마 옆에 와서 함께 눈물 그렇죠.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울든 말든 관심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왜 영화 속에서 딸 라일리가 힘들어하는데 멍하게 있는 아빠에게 엄마가 애한테 한마디 해보라고 그쵸. 눈치를 눈치 주는. 네. 주고 이때 아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묘사되는데 재밌죠. 스포츠 경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So what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 음. 개념이죠. 그 라일리 아빠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비합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관계 기능과 정서 기능이 좀처럼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엄마가 울든 상관하지 않고 눈앞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건 또 그만큼 그 전과 그 이후의 행위에 일관성이 보이는 합리적 기능을 잘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이 여성분들 그러면 여성들은 비합리적인 거냐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공격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지나치게 합리적이기만 한 그러니까 내 안에서 너무 완벽한 것도 비합리적인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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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엄마의 중심 기능이 또 슬픔이잖아요. 네, 네. 네. 라일리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슬픔의 축 처진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엣지 있고 스마트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 그 자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좀 성숙한 감정이라고 할까요? 음. 그러니까 힘들지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울하다니 이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 네. 이 감정에 너무 취해 있지 말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도 아이의 이제 감정들은 다 앉아 있고 네. 그 어른들의 감정들은 다 서 있다. 이게 저는 그거 이게 반대요. 전혀 네. 생각하지 못했는데 반대. 어른들이, 아이들은 네. 서 있고 네네네. 어른들은 앉아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예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잘 안 앉아 있어. 서 있거나 누워 있지. 그렇죠. 항상 신나잖아요. 자거나 뛰어다니지. 네.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소형견들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텐션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빠의 중심 기능이 버럭인 것도 너무 재밌지 어, 않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라고 되게 스테레오타입을 이렇게 그렇죠. 주입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남자는 맞아요. 그 감정들의 성별도 기쁨이는 여성이고 슬픔이도 여성이고 버럭이는 남성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게 이게 좀 스테레오타입을 부여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듯한 뭔가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게 안 본 것 같아요. 너무 평면적인 느낌. 너무 평면적이고 스테레오타입이고 이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건 그렇지. 제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그 고착화되면 그건 권력화되거든요. 음. 그 권력화되면 반드시 폭력적인 게 나타나요. 어. 그게 일종의 그 남성들은 버럭이라는 일종의 관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버럭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라든지. 그리고
약간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그래서 아빠들은 원래 그렇게 무관심하잖아. 원래 잘 모르잖아라고 해서 희화시키는 것. 혹은 이게 마치 어떤 면이 굉장히 비슷한 게 너 티야? 약간 요새 그렇지. 요런 조롱이랑 맞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티시잖아요, 실제로. 저 티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티들도 요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함부로 뭔가 사람을 스테레오타입으로 규정한 다음에 네. 거기에 이제 폭력성이 전개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마음에 대한 애니메이션에서마저 네. 이렇게 정리해줘 버리는 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거죠. 예리한 지적인데요. 이거는. 이걸 네. 차라리 뭐 라이언킹을 봤을 때도 혹은 뭐 음. 인어공주를 봤을 때도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유추하고 추정해 나가는 것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주입하는 것과는 네. 좀 다른 양태다. 어허. 전 그게 좀 저에게 좀 반감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아빠의 중심 기능은 분노로 설정을 했을까, 버럭이로 설정했을까를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네. 있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아빠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는 어땠지 하고 이게 생각해 볼 것 없이 네. 버럭이 보면서 우리 아빠다, 저건 아빠다 어. 이런 생각 실제로 들거든요. 네. 그 저희 애도 제가 화낼 때가 이게 좀 강렬했는지 네. 아빠는 화만 내고 놀아주지도 않고 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허. 그럼 이제 지금까지 놀아준 건 뭐가 되지 하고 좀 저도 허탈해지죠. 섭섭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놀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네. TV에서 케빈은 12살, 13살 그 네. 원제는 원더 이어스라는 네. 드라마인데 미국 드라마를 방영했었는데 멋진 제목이네요, 먼저. 네. 네, 아무튼. 제가 많이 아끼는 드라마였어요. 네. 그 여기 주인공이 아빠가 항상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맥주 한 병을 손에 끼고 TV만 보거나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무섭고 권위적인 인물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인사이드 아웃의 아빠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중심 기능이 분노인 것을 보고 바로 떠오른 인물이 케이븐의 아빠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남자아이들은 합리적 기능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네. 애니메이션에서는 지적인 기능을 따로 표현하는 캐릭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들이 성숙해질 때 좀 더 지적인 면이 부과되는 것처럼 그려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경우에는 화가 중심 기능인데 이 화가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뭐가 안 되니까 자꾸만 버튼을 눌러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네. 그 제가 상담 장면에서 상담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화가 났을 때 내가 내는 이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화에는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판단 기능과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묘사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하는 거거든요. 왜 최근 10년간 공감이라는 단어가 너무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나 힘들어, 네가 힘들구나. 이거는 공감도 아니고 이게 아무런 대화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힘들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려면 따지려는 게 아니고 궁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중심 기능인 버럭이가 성숙해지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 위해 더 애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캐릭터 자체 이게 중심 기능을 버럭이로 놓은 게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조피나 셰프가 말씀하셨던 이야기하셨던 이런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이제 굳어질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을 조합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 나름대로 균형 있는 관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의 또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실 슬픔이의 어떤 활약이거든요. 슬픔이 한 인간의 인격 형성과 혹은 뭐 인생의 어떤 여러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면 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 라는 공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 이 슬픔이라는 감정의 활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기쁨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우리의 목적은 라일리가 행복해지는 게 우리 모두의 목적인데 슬픔이 너는 그 목적에 좀 위배되는 아이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관점들이 기쁨이의 행동들에서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슬픔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이제 그 빙봉과의 어떤 소통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데 그렇죠. 빙봉이 막 울고 있으니까 기쁨이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슬픔이는 이렇게 사근하게 다가와서 그렇죠.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슬픔의 기능인가? 그렇다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공감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도 좀 궁금해졌어요. 이 메시지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호시절 방송에서 몇 차례 네. 제 행복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느꼈을 때 행복하다는 건 어떤 것이다 라는 저의 행복의 데피니션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기쁨이나 슬픔으로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들을 완전히 다 느낄 수 있는 것. 알알이 느끼는 거. 네, 알알이 느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느끼지 못하면 이제 무감한 건데 전 무감한 게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그걸 너무 과잉되게 느끼는 건 또 그 나름의 어떤 뭐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되게 큰 축복이다. 무감한 것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뭐 어떤 뭐 즐거움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다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슬픔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네거티브한 감정으로만 그려내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동의하기 네. 때문에 슬픔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그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기쁨이가 공감하지 못하고 그 빙봉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슬픔이가 위로해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조금 전에 이제 이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감정의 커플링만 해주면 네. 공감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해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너무 공감이 과잉돼 있는 시대가 아닌가. 무조건 이렇게 마치 공감을 어떤 매뉴얼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고개를 두 번 끄덕인다. 뭐 했던 말을 반복한다. 뭐 반복한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진짜 공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전달되어서 될 감정이 아닌데 네. 너무 쉽게 사람들이 어떤 그렇지. 재단하고 정리해 버리니까. 요거 되게 저 네. 중요한 얘기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만 있는 거고 네.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내가 슬프다고 해서 너가 틀린 건 아니야라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았습니다. 네. 왜 기쁨이의 모습을 보면 머리칼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몸은 이제 노란색인데 네. 그리고 그 몸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푸른 빛이 좀, 그러니까 파란 빛이 좀 이렇게 뿜어 나오는 좀 듯한, 오로라가 있어. 네,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기쁨이라는 감정에도 슬픔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기쁨이만 또 머리색이 몸과 다른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일리의 엄마의 마음속 감정들의 머리는 모두 또 갈색이에요. 맞아요. 그 어떤 사람의 감정 그 속 안에 있는 감정들은 또 머리가 이게 까만색이거나 펌이 되어 있거나 다. 또 어떤 사람은 모두 버럭이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네요. 좀 다르죠. 네. 중첩되어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중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르다. 네. 사람마다 네. 다르다 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또 영화적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 보자면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끔 영화에서 너무 웃긴 주인공에게 슬픈 과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 호우 시절에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패치 아담스 그렇죠. 다뤘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헌터 아담스가 의사 되기 결심하기 전에 네. 자살 미수로 이제 정신병원에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레노란 코미디언들이 가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역을 맡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연기를 그렇죠.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짐 캐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오피스의 주인공 스티브 카렐도 스티브 카렐도 영화 폭스캐쳐에서 무자비한 레슬링 코치 역을 연기한다던가 아담 샌들러가 레인 오버 미라는 영화에서 9.11 테러로 인해 또 가족들을 잃은 남자 연기를 한다던가 연기 정말 잘하죠. 기쁨이라는 감정의 그림자가 슬픔이라면 네. 큰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 심연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지도 맞아요. 모르겠다.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 중에 아까 이제 모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까칠인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냉소적으로 등장하는 그 여성 캐릭터로 묘사된 그 라일리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그 친구가
되게 뭔가를 좀 싫어하는 디스커스트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뭔가를 좀 싫어하는 감정이잖아요. 그 친구의 머리 스타일링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안에서 보면 라일리가 브로콜리 피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나오는데 브로콜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싫어하는 거죠. 네. 근데 까치리의 그 모양이 브로콜리를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어, 브로콜리를 형상화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음. 캐릭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감정들이 좀 닮아가는 걸 또 표상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나라 속담 중에 미워하면서 닮는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미워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것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혐오감은 결국에는 자기 혐오로 연결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요소는 되게 그러면 잘 의도했네요. 뭐 보니까 이 아까 그 감독이 뭐 자기 딸 이야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네,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한 것 자체가 자기의 경험이래요. 아하. 그러니까 그 딸이 경험했던 것도 뭐 많이 포함돼 있고 되게 그 본인 따님 얘기를 또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는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설득력 아닌가? 있게 네.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